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영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방금 전까지 어떤 걸 했냐? 근대의 민주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배우면서 마지막에 선생님이 우리가 이 근대 민주정치에서 생겼던 누군가의 소외, 여성, 노동자, 유색인종 이런 분들의 소외를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얘기했었죠.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표쌤과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표란 거는 굉장히 소중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대신에 함께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대표들을 내 손으로 뽑는 권리이기도 하고요. 요거를 그래서 우리가 무슨 권리라고 하냐면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라고 해서 참정권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기본권에서도 배우겠지만 여러분, 이 한 표의 가치는 굉장히 커요.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최근 또 많이 나서 6천만 원 정도까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분은 내년에 되면 만 18세부터 생일이 지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 18세 이후부터 투표할 기회가 있다면 꼭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계를 넘어보러 가보실까요? 네, 말이 꼬이네요 갑자기. 자, 아까 전에 이 노동자, 농민, 여성들의 참정권이 희생당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냐? 아닙니다. 나의 권리를 내놔라 이러면서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죠.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를 뭐라고 하냐?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든 희생 없이 얻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여성 운동가들은 말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운동 경기 한가운데에 뛰어들어서 말이 막 오고 있는데 가로막으면서 투표권을 달라고 시위를 하다가 말에 치여서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선거권을 보장하라라고 시위를 하기 시작했죠. 이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꽤 좀 빨리 된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투표권이 주어졌을 때 남녀한테 모두 주어졌습니다. 만 20세 이렇게 주어졌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오히려 서구 국가들이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들이 꽤 더뎠습니다. 다음에 한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패드로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티스트 운동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낸 이 귀중한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보통선거 제도라고 합니다. 이 보통선거 별표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3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냐? 자, 성별, 재산, 신분 등 사회 경제적 지위랑 상관이 없이 단순히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이라면 모두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묻지로 따지지 않고 만 18세만 넘으면 무조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뭐다? 보통선거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보통선거 반대말은 뭐예요? 네, 보통선거의 반대말은 모두 다 보통 참여할 수 있는 것과 반대로 제한한다 해서 제한선거입니다. 특별선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자, 특별선거 아닙니다. 제한선거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이라면 모두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모두 선거권을 부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원래는 만 19세였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 했던 2020년 제21대 총선부터 내려갔습니다. 만 18세로 이렇게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때가 고3 나이겠죠. 네, 아무튼 선거권이 여러분한테도 내년부터는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만 하더라도 노동자, 흑인, 여성한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선거가 아니고 어떤 선거? 제한선거였지만 지금은 보통선거다. 어떤 결과로 나타났냐?
차티스트 운동 같은 열심히 투쟁을 한 덕분에 20세기 중반, 1900년도 후반쯤에 대부분 민주국가들이 보통 선거 제도를 채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도 중요한데요. 대의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선거를 하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표자를 뽑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아테네처럼 직접 이제 민회에 가서 이제 대표로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토도 넓어지고 인구도 많이 사는데 5천만이 대한민국 같은 5천만이 어디 모일 수 있나요? 대충 5천만이 저희 한강에서 모일 수 있나요? 모일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천만이 다 정치에 일일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의사 결정 과정에. 자, 그럼 이 5천만이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이제 뽑고 이 대표자들이 나를 뽑아준 사람들을 대신해서 법률을 만들거나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교과서에 저번에 귀퉁이에 재정과 개정이 있던데요. 어떤 거예요? 네, 선생님이 이것도 깜빡하고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재정은 법을 새로 만든다 입니다. 두 번째는 법을 고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평가 할 때도 이런 내용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이 생산이나 이런 데 열심히 참여하느라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느라 여러분이 나가서 정책 결정할 수가 없어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의제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뽑았던 대의제의 대표들이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의 이익에 급급하다 보니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 생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우리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표의 실패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대표한테 맡기고 룰루랄라 하다 보니 내가 할 일만 하다 보니 이 정치란 건 조금 어렵고 뭔가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라는 정치적 무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정치는 여러분들 삶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대원여고 친구들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도 해보고 내가 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반장 선거할 때도 어떻습니까? 친구들의 공약을 들어보고 나랑 친하기도 한데 이 친구보다 이 친구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런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처럼 내가 나한테 맞는 당은 어디고 내 생각하고 비슷한 후보자는 누굴까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열심히 투표 동력 캠페인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작년에 펭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캠페인 홍보대사가 정말 귀여웠던 것 같아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의제가 생기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3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중요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국민투표입니다. 말 그대로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건데요. 어떨 때 하냐면 국가가 정말 중요한 사항이 걸려있을 때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데 우리 예전에 얘기했던 개헌 같은 헌법을 바꾸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개헌뿐만 아니라 이제 외교, 국방 등에 의하여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거는 다음번에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자, 국민 투표가 있었으면은 국민들이 직접 법을 낼 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국민이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출해야 되는 거는 국민 발안. 그리고 우리가 뽑은 대표들이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 선거로 뽑은 대표들을 파면시킬 수 있는 국민 소환제까지 이 3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투표를 해서 그리고 국민 발안을 해서 그리고
국민 소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아직 국민 투표밖에 운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비슷한 게 있어요. 주민소환제라는 건 있어요. 국민소환과 달리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표를 뽑았을 거잖아요. 자치단체장을 뽑았는데 제대로 안 해요. 그럼 이 사람을 불러서 너 왜 이렇게 못했어? 당신 왜 이렇게밖에 일 못해? 라면서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통해서 해임이 된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일단은 동의를 받아야 되고 등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네,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법치주의란 친구도 조금 근대와 달리 현대에서 얼굴을 다르게 되는데요. 우리 법치주의가 왜 있냐? 법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의회가 법률을 만들면 이걸 통해서 다스리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군주 한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 사람을 처벌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상을 낼 수 있는데 이거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적인 자기 마음대로 법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에 의회가 만든 법률 안에 있는 규정을 통해서 처벌을 하거나 상을 주면 아무래도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근데 이 법치주의도 예전에는 단순히 법률을 통해 다스리면 된다라고 여기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형식에만 치우쳐지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어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나치의 수권법이라든지 가까이 보면 이제 우리나라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유신헌법이 이런 부분 악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국회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뭔가 국회가 만든 법이라고 다 옳진 않네. 그러면 이제 절차도 지켜야 되고 그 목적과 내용도 정의로워야 돼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국회에서 차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차별법 자체가 목적이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네, 피부색 이런 걸로 차별하겠다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이런 거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종이 치고 있네요. 우리는 조금 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근대 이후의 민주주의랑 법치주의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고 이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법률을 만들면서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랑 법치주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둘은 꽤 부딪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례 먼저 보겠습니다. 네, 국회에서 차별법을 만들었다고 봅시다. 국회는 누가 뽑았어요? 대표들은. 그렇죠. 민주주의를 통해서 대의제를 통해서 뽑힌 대표들이 있는 곳이죠. 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 건 민주주의적인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헌법에 위배해요. 그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법치주의가 민주주의가 조금 문제를 일으킬 때 견제하고 반대로 너무 법적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길 때는 민주주의가 야 이건 좀 정의롭게 해야지 왜 너희는 그런 식으로 하니? 라고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긴장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부족한 부분에 법치주의가 채워줄 수도 있고, 법치주의가 조금 잘못한다면 민주주의가 꾸짖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의 자유와 권리도 보호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화 법치의 성장 일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 헌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의미를 교과서 22쪽부터 29쪽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정치적 무관심처럼 정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사람들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중요하지만 소홀하게 여겼던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거 잘 보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